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장 7절 점도지수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지수. 말씀드렸듯이 점도지수라고 하는 거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도의 변화, 점성의 변화폭을 표현하는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점도지수는 VI로 표현해서요. 비스코시티 인덱스 해가지고 표현식이 L-H분의 L-U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합니다. 계산형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온 적은 없고요. 그러나 이제 표현식은 고르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점도지수의 표현식과 관련된 그런 항으로서 내용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U는 오일이 100도 F에서 세이블도 점도값이다. U는 오일의 기름의 유압류의 100도 F 하시온도죠. 세이블도 점도값을 얘기하는 거고, L은 점도지수가 0인 기름의 100도 F에서의 세이블도 점도값. H는 점도지수가 100인 기름의 100도 F에서 세이블도 점도값을 나타낸다. 정도로 해서 표현식을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도지수의 의미는 점도지수가 낮다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폭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점도지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폭이 작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점도지수가 높은 유압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점도지수가 작으면 나타나는 현상에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낮은 온도에서도 점도가 증가해요. 낮은 온도도 불구하고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점도가 증가를 해요. 그럼 점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점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점성이 커지면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펌프의 유동 저항이 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압류에 맞도록 펌프의 운전, 시동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점도가 증가해 버려. 그러면 펌프의 시동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낮은 온도에서 점도가 증가하여 펌프의 시동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는 사용하는 유압류에 맞춰서 펌프의 운전 조건을 결정을 해서 가동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낮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점성의 변화가 크지 않을 정도의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점도가 증가하게 된단 말이죠. 점도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펌프의 시동이 어려워진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이제 점성이 커지니까 펌프 흡입 쪽에 공동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점도지수가 낮으면.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흡입 간의 평균 유속을 3.5m/s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캐비테이션 현상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시켜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찰 손실에 대한 압력 손실이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점성이 크니까 유동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죠. 유동 저항이 커지니까 마찰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마찰 손실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압력 강화가 커지게 되니까 압력 손실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점도지수가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플래싱 작업이 있어요. 플래싱. 이것도 가끔 한 번씩 튀어나오죠. 가끔 한 번씩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압장치를 만들었어요. 펌프 설치하고 꽂고, 재단에서 꽂고, 밸브들 설치하고, 딱 유압 실린더 딱 해서 장착하고 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내부에는 먼지도 들어가 있고, 금속 조각도, 그라인드 작업도 하고 하면 새 조각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고, 그 내부는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돼 있단 말이죠. 오염이 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기름 탱크에다가 기름을 붓고선 돌린다, 운전한다. 그러면은 뭐 기름이 오염이 되죠. 오염이 돼. 그 기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유압 장치를 세팅을 하고 시운전을 하는 단계에서 플래싱유라고 하는 기름을 사용을 해요. 그 기름을 사용해서 약 30분 정도 운전을 해주면 내부에 먼지나 이물질들을 싹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은 버리죠. 버리고 다시 유압유를 채워놓고 정상적인 운전을 합니다. 이 작업이 뭐야? 플래싱 작업이야. 플래싱 작업. 또 1년 정도 사용을 했어. 그러면은 유압유가 그 사용 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압유의 사용 주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1년 동안 사용을 해서 그러면 바꿔야죠. 교체를 해야죠. 교체해줄 때 그냥 교체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플래싱유를 집어넣고 또 30분 정도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해주고 내부에 오염물질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싹 또 걷어내. 이 작업도 뭐야? 플래싱 작업이야. 플래싱 작업.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저점도유를 사용하여 유압 시스템에 온도도 60에서 80도씨 정도로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유압 시스템 구성기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플래싱 작업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통 저점도유를 사용하고요. 저점도유를 사용하고 온도 60에서 80도씨 정도로 높은 상태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플래싱 작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된다. 말씀드렸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장 내용이다. 그래서 2장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유압장치의 구성. 유압 기기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는 1장에서 정리를 했죠. 1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동력원, 파워 유닛, 유압 펌프, 유압 모터, 그다음에 이제 유압 탱크, 필터를 포함한 동력원이 있다 그랬고요. 동력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배관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어 밸브들, 압력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제어 밸브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작동기, 액추레이터, 작동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타 이제 부속 기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 그 내용을 좀 이제 풀어서 좀 정리하고자 하는 게 3장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블록선도라고 하는 것부터 보죠. 그림 3-1에 보면은 유압기기의 블록선도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거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개념적으로 이거를 뭐 딱 맞춰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리하는 이런 내용들을 문제를 푸는데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 활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유압 주제 구성 중에 보면 이제 유압 파워 유닛 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유압 펌프가 있어요. 유압 펌프. 유압 펌프가 있고 유압 펌프에서 작동기까지 유압류를 보내야죠. 그러려면 이제 유압 탱크가 있어야 돼요. 유압 탱크가 있어야 되고 유압 탱크로부터 유압류를 유압 펌프가 흡입을 해서 펌핑을 해내요. 이때 이제 제어 밸브를 사용해서 유압 펌프로부터 작동기까지 유압류를 보내죠. 그때 이제 작동기에서 유압류는 이렇게 유압 탱크로 다시 이렇게 교환하는 유압류가 있고 제어 밸브에서 유압 탱크로 바로 드레인시키는 유압류도 있어요. 그래서 유압류는 이렇게 요 사이에서 흘러가죠. 유압류의 순환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유압 탱크, 유압 펌프, 제어 밸브, 작동기, 유압 탱크 이렇게 이루어지죠. 유압류는. 근데 여기 유압 펌프를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동기가 필요해요. 전동기. 모터가 필요합니다. 모터 또는 내연기관. 내연기관을 사용해서 유압 펌프를 이제 구동을 시켜요. 구동을 시켜주면 유압 펌프의 그 유체 에너지가 부과가 됩니다. 전동기를 이용해서 유압 펌프에 기계적인 에너지를 주죠. 기계적인 에너지를 줌으로써 그 기계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유압 펌프에서 작동기까지는 유체 에너지로 전달이 됩니다. 유체 에너지로 해서 전달이 돼. 이렇게 전달이 돼. 이렇게. 유압 펌프에서 제어 밸브로 동력 전달이 이루어지고 제어 밸브에서 또 작동기로 제어 밸브가 이루어져서 작동기로부터는 다시 기계적인 일을 얻죠. 기계적인 에너지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부하라고 표현했어. 부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 밸브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요, 조작 장치가 필요하죠. 전기적인 시그널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든 아니면 사람이 인력 제어를 하든 솔레노이드 제어를 하든 이런 이제 제어 장치가 필요해요.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기적인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두 줄 화살표로서 파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거는 동력 전달 순서입니다. 동력 전달 순서고 흰색 화살표로 표현해 놓은 거는 유압류의 순환하고 있는 그 순서를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또 제어 밸브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전기적인 시그널을 이용하니까 전기적인 그 신호 기호로 이렇게 이제 점선 화살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 3-1에 보면 유압회로의 구성, 블록선도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두 줄 화살표는 동력 전달 방향이다 이렇게 돼 있죠. 두 줄 화살표는 동력 전달 방향이다. 그리고 한 줄 화살표는 유압류의 흐름 방향이다. 그리고 점선 흐름 화살표는 전기 신호 흐름 방향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압 장치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켰다가 이 유체 에너지를 다시 기계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유체 에너지는 유압 펌프로부터 작동기까지는 유체 에너지 형태의
에너지 전달 개념이고, 유압 펌프를 구동시키는 데는 기계적인 일이 필요하니까 기계적인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켰다가 유체 에너지를 다시 작동기에서 기계적인 일을 시킨단 말이죠. 그걸 이제 부하라고 표현한 거야. 부하.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서 작동기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기계적인 일을 하니까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변환 순서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유체 압력 에너지죠. 유체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켰다가 다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이런 에너지 전달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력 전달 순서는 동력 전달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유압류의 흐름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